괜찮아요. 저는 오늘도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요. 걱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요. 한 달 전 저는 단 한 번 솔직해졌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관계의 온도가 떨어졌고 대화의 빈도가 줄었으며 상대방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픔을 숨기는 법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프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침묵이었던 순간. 도움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쉽게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 속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감정들을 함께 나누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항상 편하게 만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밤새 수다를 떨기도 했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날의 저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으니까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져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고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미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요. 하지만 제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 자리에 갔을 때 저는 정말 힘든 상태였습니다. 카페까지 걸어가는 10분이 평소보다 2배는 걸린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친구들은 다 와 있었고 저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눈에는 제 상태가 보였나 봅니다. 너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민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민지는 저희 중에서 가장 세심한 친구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주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답해왔거든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몇 주째 이런 상태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안도감이요. 친구들이라면 걱정해 줄 거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변했습니다. 공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았고 대화의 흐름이 끊긴 것 같았어요. 아, 그래? 병원은 갔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직은 안 갔어. 다음 주에 가보려고. 그래야겠다. 빨리 가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넘어갔어요. 누군가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고 다들 거기에 호응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흐름에서 배제된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 웃음 속에 끼지 못했습니다. 끼고 싶지도 않았고요.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몸 조리해. 다음에 보자. 인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진짜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버한 걸까? 친구들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한 건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며칠 후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모임 단체 채팅방의 대화 빈도가 줄었어요. 평소에는 매일같이 사진도 올리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지가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다음 주 모임은 네가 좀 쉬는 게 어떨까? 몸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표면적으로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요. 귀찮아졌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요.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조차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팀원은 5명이었고 우리는 꽤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근할 때 함께 야식을 시켜 먹고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 밤새워 마무리하고 주말에 팀 회식도 자주 가는 그런 사이였죠. 하지만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리자 팀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어요. 큰 클라이언트를 앞두고 있었고 저는 발표 자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체온계를 확인하니 38.7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출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프레젠테이션 제 파트는 다른 분이 대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는 어제 다 완성해서 공유 폴더에 올려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목소리에 담긴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열도 많이 나고. 알겠어요. 일단 다른 사람이 발표하도록 하죠. 빨리 나으세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빨리 나으세요라는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빨리 나아서 복귀하세요라는 압박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팀 단체방에 프레젠테이션이 잘 끝났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제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더 이상했습니다. 괜찮아졌어? 수민 선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건성으로 묻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많이 나았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아플 수 있지.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 어제 정말 정신 없었거든. 미리 알려주라고요? 제가 언제 아플지 어떻게 미리 알아요? 그 말에 뭔가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네, 조심할게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식사하러 가면서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항상 함께 갔는데 말이죠. 눈치를 보다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점심 뭐 먹으러 가요? 아, 우리? 그냥 간단하게 먹으러 가려고. 넌 아직 몸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푹 쉬어. 배려하는 척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팀 내에서 미묘하게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 역할이 줄어들었고 회의 때 제 의견이 예전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는 부담 안 되는 파트로 배정했어. 팀장님의 말이었습니다. 배려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칸막이 안에 있는데 두 동료가 들어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지원이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난 것 같지 않아? 제 이름이 나와서 숨을 죽였습니다. 맞아.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일은 우리한테 떠넘기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게. 차라리 다른 사람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맨날 아프다고 한다고. 저는 단 한 번 병가를 냈을 뿐인데요. 그것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저는 이미 자주 아픈 사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들이 나간 후에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 번 아팠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 서서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평범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저처럼 아픔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배웠다.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짐이라는 것을.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아프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아파도 괜찮은 척 하겠다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돌봐줘야 하는 수고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함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볼 때 불안해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이걸 느꼈어요. 어느 날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병원은 갔어? 아직이요. 별일 아닐 것 같아서.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별일 아니긴 네가 뭘 안다고. 당장 병원 가봐.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로한 거예요. 피로가 이렇게 오래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암 많이 걸린다던데. 어머니는 계속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는 건 저보다는 제게 큰 병이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회사는 다닐 수 있을까? 누가 돌봐줘야 하나? 어머니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고 하시면서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어머니조차도 제 아픔 자체보다는 그 아픔이 가져올 문제들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죠. 대학 동기인 예진이와의 일이 그랬습니다. 예진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자주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진이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날씨도 좋다던데. 평소 같으면 당연히 좋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미안, 예진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등산은 좀 힘들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카페에서 만날까? 그것도 좀.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안 좋아? 병원은 갔어? 응, 다녀왔어. 약 먹으면서 쉬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푹 쉬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날 이후로 예진이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연락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SNS를 보니 예진이는 다른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한 달쯤 후 우연히 길에서 예진이를 마주쳤습니다. 예진아. 아, 지원아. 오랜만이다. 몸은 좀 괜찮아졌어?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나 지금 좀 급해서 나중에 연락할게. 예진이는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예진이 눈에 어린 불편함을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진이가 저를 피한 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아픔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거죠. 예진이는 항상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은 그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죠.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관계보다는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택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픈 사람은 예전과 같을 수 없고 그 변화가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남자친구였던 준호와의 이별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을 만났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연애였죠.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 준호는 걱정해줬습니다.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약도 사다 주고 아플 때 옆에 있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집에서 쉴 거야? 응. 미안해.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알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때 외식하러 가자. 다음 주에도 똑같이 말할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니야. 다음 주에는 진짜. 지원아, 난 네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어서 답답해. 준호는 솔직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아팠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나도 빨리 나아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렇게만 갈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준호가 이야기하고 저는 들었어요. 나는 네 옆에 있고 싶어. 근데 네가 아플 때마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미래를 생각했을 때 불안해. 무슨 말이야? 만약 내가 계속 아프면? 만약 더 심해지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사랑한 건 건강한 저였다는 것을요. 아픈 저는 그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미안해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적어도 그는 솔직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배려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 아픔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대체 누가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픔은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기대면 그 순간 관계는 끝난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아픔을 숨기는 전문가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어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연습을요. 표정 관리하는 연습을요. 아파도 티내지 않는 연습을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배가 아파서 식은땀이 났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회사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화장실에 가서 잠깐 쉬다가 돌아왔어요. 괜찮아? 라는 질문에는 항상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요. 약은 가방 속 깊이 숨겨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요. 점심시간에 몰래 약을 먹고 아무도 모르게 통증을 삼켰습니다. 병원 예약은 항상 퇴근 후나 주말로 잡았어요. 직장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병가를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낸 병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았으니까요. 친구들과의 약속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나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는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정말 심한 날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몸 상태가 최악이었어요. 열이 나고 몸이 떨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취소해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어요. 또 안 나가면 또 그 눈빛을 봐야 해. 쟤 또 아프대 하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해.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예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샤워를 하고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화장으로 최대한 가렸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밝은 색 옷을 꺼냈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색을 덜 보도록요. 모임 장소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어요. 중간에 내려서 화장실에서 토할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야.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제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연기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음식은 거의 먹지 못했지만 최대한 먹는 척했습니다. 너 요즘 다이어트 해? 왜 이렇게 안 먹어? 아니,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3시간의 모임이 끝났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그래, 다음에 또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지하철을 탈 힘조차 없었으니까요. 택시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아픈 것조차 숨겨야 할까? 왜 내 모습 그대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주변에 사람은 많았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아플 때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기댈 수 없었습니다. 기대는 순간 관계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도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항상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밝은 척, 건강한 척, 괜찮은 척하는 가면이요. 그 가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벗을 수가 없었어요. 벗는 순간 저는 혼자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에 갈 때도 항상 혼자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할 수 없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혼자였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어도 혼자 감당했어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서 혼자 울다가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이나 친구한테 도움 받으세요. 이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누군가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나도 혼자 견뎠어요. 한밤중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을 때도 택시를 타고 혼자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세요? 혼자 왔어요.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응급실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아파도 혼자, 힘들어도 혼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너무 슬펐습니다. 지금 제 삶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SNS에 일상을 올리는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과 싸우고 출근길에 약을 먹고 회사에서 화장실에 숨어서 쉬고 퇴근하면 침대에 쓰러집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가거나 집에서 쉬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할 때는 최대한 참고 나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일주일은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벌써 1년째입니다.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스트레스성일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컨디션 관리를 잘하세요. 의사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휴식은 사치라는 것을요. 컨디션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쉬는 순간 제자리가 사라지니까요.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버팁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밤입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혼자가 되는 시간이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정작 진짜 제 모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픈 저를, 힘들어하는 저를, 무너지는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제 가면만 봅니다. 밝고 건강하고 괜찮은 척하는 가면이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챌까? 만약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누가 걱정할까? 만약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누가 제 손을 잡아줄까? 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제가 괜찮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연기해 왔으니까요. 최근 들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겠지.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제 일을 대신할 거예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제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제 선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픔을 숨기고 힘듦을 감추고 외로움을 삼켰으니까요. 만약 제가 솔직했다면, 만약 처음부터 아프다고 말하고 도움을 청했다면, 어쩌면 달라졌을까요? 아니, 아마 안 달라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봤으니까요. 아픈 사람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걸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아파도 괜찮은 척, 힘들어도 멀쩡한 척, 외로워도 행복한 척 하면서요. 이게 제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어제 회사에서 새로운 신입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님은 항상 밝으시네요. 힘든 일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힘든 일도 있지. 근데 뭐 그래도 괜찮아. 부럽네요.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신입사원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업무가 어렵고 적응이 안 되고 밤마다 울고 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힘들 때는 선배들한테 도움 청해도 돼.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주 힘들다고 하지는 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혼자 해결해. 그게 네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이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슬픈 진실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쉬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도 저는 출근했습니다. 약을 먹고 가면을 쓰고 밝게 웃으며요.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들에게 인사합니다. 모두 웃으며 대답해요. 좋은 아침.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거운 마음을 숨기고 외로움을 삼키며요.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날까요? 언젠가는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은 세상이 올까요? 언젠가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받아들여질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은, 이 순간은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보다 외로움이 더 크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프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던 경험, 도움을 청했는데 외면당했던 경험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아픔을 부담스러워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 사회는 그런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만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진짜 모습을 숨기고 아픔을 삼키고 외로움을 견디면서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아픔을 혼자 견디고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했던 기억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괜찮아? 라고 물어보세요. 진심으로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만 더 따뜻해진다면 아픔을 말해도 괜찮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외로움으로 변하지 않기를, 여러분의 솔직함이 부담이 아닌 용기로 받아들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